안녕하세요. 세계경제브리핑의 윤석철입니다. 2017년 베스트 특강. 올해까지 4회째 최고의 호평을 받으며 개최된 특강.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 만나보세요. 국내 최고 강사진의 명강의를 평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 30분에 용인에서 만나요. 문의 전화 070-7584-2050. 이번 주제는 전환의 시대와 미래의 고통이란 것인데요.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하기까지는 좀 고민이 제 나름대로는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과연 이걸 갖다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번을 포함해서 몇 번 정도는 거대 담론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산 전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멀리서 일단 산을 갖다가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속으로 점점 걸어가면서 숲의 생김새도 보고 나무의 모양새도 보고 하면서 그래야지만 산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 산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서 어떤 큰 그림으로 세상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제는 전환의 시대와 미래의 고통인데, 전환의 시대는 사실은 선진국에서 불고 있어요. 선진국의 어떤 저산장 국면은 바로 이런 어떤 전환의 시대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이고, 그것은 미래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면 세계는 엄청 풍요로워졌습니다. 자본주의는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죠. 1820년경엔 세계 인구의 94%가 빈층이었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1990년에 그 숫자는 35%로 줄었고 2015년에는 9.6%로 감소했습니다. 아직도 10명 중에 1명은 굶주림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들 중 40%는 두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바로 인도와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절대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들 두 나라는 고도 성장을 하고 있죠. 인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나이지리아 역시 아프리카에서는 최고의 성장률을 갖다가 구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세계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이런 어떤 개도국과 신흥국의 고도 성장이 사실은 우리 글로벌한 성장이 어떤 착시 효과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흥국과 개도국은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저성장으로 아주 신음을 하고 있죠. 이런 어떤 착시 현상이 다른 말로 하면 신흥국의 개발 사이클로 인한 성장의 가시화가 선진국에서 불고 있는 전환의 시대에 대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급격히 이원화되고 있죠. 오늘의 세계는 신흥국의 성장 사이클과 선진국의 전환 사이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그로 인한 병폐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은 1990년대 초까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데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호황기에 그 격차가 확 벌어졌습니다. 알다시피 중국은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서 했죠. 이 기간 중에.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양진역의 성장률은 동반 하락은 했습니다. 한데 그 격차는 계속되고 있어요. 신흥국의 성장률이 선진국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이는 불가피하죠. 성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규모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규모가 작았던 경제는 그 규모가 조금만 늘어도 성장률로 크게 표현되죠. 반면에 규모가 컸던 경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한 성장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억의 규모를 가진 경제가 1억이 늘면 100% 성장하는 것이지만 10억의 규모를 가진 경제에서 1억의 산출물 증가는 10% 성장률로 표현됩니다.
당연히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성장률 높이는 건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선진국 경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1990년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선진국은 약 64%를 점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제가 글로벌 GDP의 태반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한데 2008년을 기점으로 이 비율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2018년에 이르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선진국은 40%로 쪼그라듭니다. 30년 만에 양진영의 비중은 완벽하게 뒤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차이는 불과 30년도 채 지나지 않는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건 바로 선진국은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유쾌하거나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극한으로 발달하면서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은 생산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에 인간을 생산의 주차에서 지속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0년의 컴퓨터 발전의 역사에서 충분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컴퓨터 자동화 역사는 선진국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과 그 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계가 인간을 몰아내는 상황은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 기술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해고시킨다고 하죠. 이것도 역시 기술 혁신의 바람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경비 일은 CCTV가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통계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전통 산업의 어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일 산업에 관한 건데요. 이 통계를 보는 순간 저는 선진국에서 불고 있는 전환의 시대가 단순한 우려나 논쟁거리가 아닌 현실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아 오일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일 리그 수는 급감했죠. 오일 리그가 뭐냐면은 우리들이 왜 TV 다큐멘터리 같은데 혹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해양에 떠 있는 뗏목같이 큰 오일 채굴 장비 있죠. 그걸 갖다가 오일 리그라고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오일 가격이 급락하면서 오일 리그 수는 급락을 했죠. 당연히 감소했죠. 이와 동시에 관련 산업 노동자 수는 엄청 줄었습니다. 한데 최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일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좀 어느 정도 올랐죠. 배럴당 지금 한 50불 후반, 한 60대 초반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오일 가격이 오르면서 리그 숫자는 다시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지만 노동자 수는 반대로 줄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대체 벌어진 걸까요? 원인은 오일 리그 자체가 급격히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언 러프넥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나 아까 다큐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근 드릴링 파이프, 채굴 파이프를 갖다가 인간들이 막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연결해서 그걸 갖다가 지하 속으로 쭉쭉 집어넣죠. 바로 지하 깊숙이 묻혀 있는 오일을 채굴하기 위한 장비들입니다. 이런 어떤 오일 드릴링 작업을, 그러니까 오일 파이프 작업을 갖다가 과거에는 인간이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아이언 러프넥스라는 장비가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갖다가 굳이 번역하자면 기계 유정 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알다시피 극도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한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오일 리그의 자동화는 리그당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갖다가 줄이고 있습니다. 과거엔 20명이 해야 할 일을 현재는 5명이면 충분한 상황이죠. 오일 채굴에 이런 신기술이 적용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44만 명 중 22만 명이 여전히 실업 상태입니다. 기술적 실업, 즉 기술의 진보로 노동 인력을 기계가 대체해감에 따라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구조적 실업이 어떻게 보기에는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매우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는 사실은 기술적 진보를 갖다가 사람이 따라가지 못해서 일자리가 이뤄지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즉 기술적 실업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낙관론자들은 똑같은 주장을 해요. 과거의 경험처럼 사람들은 기술을 갖다가 따라잡아서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로 충분히 일자리를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낙관론은 이런 어떤 기술 낙관론은 굉장한 어떤 허구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현실입니다. 사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죠. 결론은 자동화뿐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죠. 사업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그건 분명히 선입니다. 임금은 기계를 사용으로써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비용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 낙관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기계로 인해 실업에 처한 모든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받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 명제 혹은 가정은 여전히 오늘을 지배합니다. 뭐 지난 40년의 컴퓨터 자동화 역사에서 거짓이 밝혔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면 과거와 같이 어떤 기술에 쉽게 사람들이 적응을 하지 못할 것이야. 오늘의 기술 역시는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어요. 또 과거의 어떤 기술 진보는 사실은 굉장히 오늘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갖다 따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의 기술은 뭐죠? 오늘의 기술 역시는 나날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일반인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선소에 근무하던 분들이 가령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실업 상태에 처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고숙련 일자리로 쉽게 이직이 가능할까요? 6개월, 1년을 걸쳐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고숙련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고도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요구하는 어떤 고숙련 기술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술적 실업과 오늘의 기술적 실업은 그 양태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연구, 통계에서 이미 밝혀진 진실입니다. 사실 지난 40년의 컴퓨터 자동화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고숙련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분명히. 하나, 그 수는 매우 적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숙련, 그래서 더 적은 돈을 받는 일자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고용시장은 급속히 양극화되고 있는 중이죠. 그 데이비드 아우터라는 어떤 교수가 밝힌 논문에 따르면 저는 그 논문이 100%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숙련도에 따라서 저숙련 일자리는 굉장히 늘었어요. 반면에 고숙련 일자리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대신 뭐가 파괴됐을까요? 중간 정도의 숙련도를 갖고 있는 일자리는 거의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마도 수십 년 후 중간 숙련도의 제조업, 사무직 일자리는 거의 절멸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신 이렇게 일자리 잃은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로 옮겨갈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기계에 밀려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숙련 일자 시장은 과도한 경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구직자들은 임금을 낮추려 시도할 것입니다. 점차 값이 내려가는 인간 노동력과 저생산성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우린 의외로 생산성 성장 저하란 현실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오늘 선진국에서 불고 있는 바로 저성장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2017년 3월에 인상적인 논문 하나가 발표됩니다. 로봇과 일자리, 미국 노동시장으로부터 이 증거란 제목의 이 논문은 MIT 대학의 아셈 오글루 교수가 썼죠. 이 논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1993년에서 2007년까지 산업 로봇이 일자리에 미친 충격을 분석한 것인데 새로운 로봇 하나는 약 5.6명의 노동자를 대체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용률은 하락했고 임금 역시 줄었습니다. 14년의 기간 동안 산업 로봇은 4배가 늘었습니다.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어요. 흥미로우면서 놀랍게도 우리는 전혀 긍정적인 것을 찾아낼 수 없었다. 모든 직종, 교육 집단에 걸쳐 로봇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 논문 저자는 아주 단언을 합니다. 2025년까지 산업 로봇은 다시 4배가 늘어 1000명의 노동자당 7대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추정하기로는 2025년까지 약 3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임금은 2.6%가 내릴 것이고 고용률은 1.7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단지 산업 로봇의 영향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로봇이 아닙니다. 거기다 특히 소프트웨어, 특히 인공지능의 영향까지 포함시킨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전반적인 기술 혁신 전체, 어떤 전방위적으로 몰아치는 기술 혁신의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걸 변수로 놓고 본다면 위의 추정치는 훨씬 더 커질 것이 자명하죠. 자동화는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그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이제 겨우 논의하기 시작한 거에 불과해요. 우리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소득 감소를 유발시킬 것이 자명한데도 말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2030년대 초까지 모든 기존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추정이 맞든 틀리든 대부분은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더라도 매우 낙관적이죠.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정치인들의 어떤 레토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갖다가 해결한다라는 어떤 주창하에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정책들을 갖다가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갖다가 아주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과거처럼 공급하는 거는 더 이상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자본의 논리상 자동화는 진척이 되겠죠. 자동화가 진척이 되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중간 정도의 숙련도에 요구하는 일자리들, 제조업 일자리를 비롯해서 사무직 일자리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 분명해요. 뭐 금융기관이 작년도에 어떤 최대의 호황을 누렸지만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퇴직을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제조업체에서 불고 있는 어떤 상업 로봇의 채용 바람은 분명히 중간 정도 숙련도를 가진 일자리를 갖다가 점점 줄일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일자리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흥미로운 조사가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퓨리서치 조사인데요. 뭐 4,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의 81%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일자리는 사라졌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도 잘못 알고 있죠. 뭐 트럼프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엄청나게 파괴된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제조업 산출물은 늘고 있어요. 미국이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35%에 불과합니다. 미국인들 중에서도요. 또 일자리 감소와 생산량 증가 모두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지 26%에 불과했어요. 10명 중에 그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2.5명 정도만이 이런 현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했는데 왜 제조업 산출물은 증가를 했느냐? 바로 자동화, 로봇의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로봇의 생산성이 인간을 갖다가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은 인간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킨과 동시에 로봇을 채용함으로 해서 더 많은 생산성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현실입니다. 예. 근데 정치인들은 어떤 레토릭을 써서 일자리가 사라진 것만 말할 뿐 생산량 증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죠.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 기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뭐 대부분은 뭐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 뭐 이민자 때문이라거나 오프쇼어링이라고 그랬죠. 기업의 해외 이전 뭐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 오프쇼어링은 단지 제조업 일자리 손실의 13%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꾸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좋은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끔 가다가 그 우파 진영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무슨 오프쇼어링의 영향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전부 다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자리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바로 자동화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그게 문제죠.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면 변화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뭐 다음번 침체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령 오일 그 회사들을 갖다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오일 가격은 뭐 이번 침체기에 배운 교훈을 반복하게 될 것이요. 사람을 몰아내고 자동화에 대한 투자에 더욱 집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오일 산업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만약에 모든 산업이 거대한 실업과 자동화에 대한 투자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실 뭐 최근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좀 암울합니다. 연속하는 침체기마다, 그러니까 침체기가 계속될 때마다
노동시장은 영구히 축소되고 있어요. 노동시장 자체는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정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2000년이 그 정점기였어요. 뭐 한국이라고 다르겠습니다. 노동시장 복원을 위해 가전수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근데 한데도 인류는 기술적 실험을 갖다가 시장에 맡겨놓고만 있어요.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이 고용시장을 갖다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는 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시장은 이 숙제를 더 이상 풀 수 없습니다. 외려 더 심화시킬 뿐이죠. 결국 다른 방안을 찾지 않으면 오늘의 현실은 내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선진국의 저성장 아니면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한국 같은 국가의 저성장 국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필연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고용시장의 회복은 사실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안을 찾지 않는 이상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기본소득제를 갖다가 전면적인 도입은 아니라도 서서히 도입하지 않는 이상 고용시장의 어떤 침체로 인한 그다음에 수축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뭐 불가피할 것이고요. 그런 어떤 소득의 감소는 소비의 저하로 이어져서 저성장 국면을 갖다가 탈피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저성장 국면은 사실은 전환한 시대가 갖고 오는 어떤 필연적인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 그러면은 선진국의 미래 혹은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국가들의 미래는 점점점 적어도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못한다면 저성장 국면에서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비관적인 상황에 몰릴 것이다. 때문에 이런 어떤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꾸 내일을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 그리고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자동화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국면이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가게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는 현명하게 소비하고 투자하고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게 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인경제연구소가 마련한 특강 스튜핏 탈출을 위한 생활경제학 12월 2일 토요일 세종대학교에서 만나요.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전화 070-7584-2050. 날이 점점 추워지죠. 뭐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마당에 이런 어떤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고요. 사실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이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간다면 자본주의는 한층 더 어떤 봄날같이 꽃을 만개할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